안녕하세요. 삼성서울병원의 의료사회복지사 한대현입니다. 2년 만에 이렇게 만나 뵙게 되었네요. 오늘은 21년도에도 제가 같은 주제로 말씀을 드렸던 암 환자를 위한 사회복지 제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그럼 빨리 본론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자, 그때도 제가 몇 가지 중요한 핵심적인 걸 말씀을 드렸는데요. 사실 그때와 지금은 조금은 달라졌습니다. 오늘 기억해야 될 거는 재난적 의료비 지원 사업에 대한 부분을 좀 잘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당연히 의료사회복지사를 찾는 부분도 잘 알아두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 제목들이 많죠. 그냥 많은 내용들을 다루어야 될 텐데 여러분들이 이거를 하나하나 외운다기보다 내가 이런 어려움이 있을 때는 어떻게 해야지 그 방법을 깨닫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보편적인 제도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보편적인 제도라는 것은 누구나 혜택을 본다는 뜻이죠. 그래서 여러분, 나는 이런 혜택을 본다 정도 알고 계시면 됩니다. 여기 보시는, 본인 일부 부담금 산정특례 제도. 사실 또 말이 너무 어렵죠. 근데 여러분, 병원에 가서 이제 치료를 받으신 다음에 이제 돈을 내시잖아요. 돈을 낼 때 보면 영수증 주시고 영수증에, 이거 내라. 그러면, 왜 이렇게 돈이 많이 나왔어? 하면 내시는데, 자세히 보시면 거기에 내가 내는 부분이 있고 또한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지원받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일부를 내는데 왜냐하면 우리나라 사람 대부분은 건강보험공단에 가입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가입되지 않은 분은 사실은 치료받기가 너무 어렵죠. 그래서 모두가 가입되어 있는 의무가입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보시면 급여 부분, 그리고 비급여 부분이 있는데 급여 부분의 일부만. 근데 보통 우리가 이 암이라는 거를 만나게 되면 산정특례 혜택을 보게 됩니다. 신청이 보시면 여기 확진일이라는 거 적혀져 있죠. 그럼 확진일로부터 언제 이렇게 신청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럼 혜택을 보는데 예전에는 암이 아닐 때는 보통은 이제 외래 때 50% 입원할 때는 20% 이렇게 조금 본인 부담 부분이 컸는데 우리는 이제 암이라는 치료를 잘 받으라고 또 잘 이겨내시라고 혜택을 암인 진단을 받은 분들은 이렇게 산정특례 혜택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얼마를 받냐? 여기 보시면 5년간 5% 받게 되고요. 혹시나 내가 그 5년을 지났는데도 치료가 계속 되고 있다면 지금까지는 연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국가에서 우리를 위해서 이렇게 도움을 많이 주고 있고 이런 부분 나 신청했나 고민하지 마시고 보통은 병원 원무팀에 가서 여쭤보시거나 또 그리고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직접 문의하시면 그 여부를 알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 본인 부담금 상한제. 이게 좀 어떤 분들은 이거 대단한 제도 이게 뭐지? 이해하기 어렵다는 분들 많이 계시고 내용 자체도 조금 어려운 게 있습니다. 근데 제가 지난번 영상에서 말씀을 드렸듯이 이거는 내가 좀 기억할 필요는 없지만 그냥 이 정도다라는 것을 좀 알고만 계시면 될 것 같습니다. 보통은 치료비를 내는데 여기 보시면 초과한 금액에 대해 환급한다 라고 써 있는데 이 초과한 금액이라는 거는 내가 내야 될 모든 금액이 아니라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치료비 중에 일부 급여에 해당되는 겁니다. 급여에 해당되는 부분이 얼마 이상일 때. 근데 우리가 급여에 대한 부분은 5%만 내기 때문에 100만 원이면 5만 원 내는 거거든요. 근데 그것이 1분위, 그러니까 저소득 여기 1분위서부터 10분위가 나오는데 이거는 소득을 통해서 나누어진 겁니다. 그래서 저소득인 부분 1분위, 10분위는 고소득인 부분. 그래서 거기 보면 87만 원이 넘으면 그렇죠. 그리고 10분위는 지금 보시면 여기 꽤 금액이 높죠. 120일 초과는 1000만 원이 넘는 경우 이런 경우에만 이제 돌려받는다. 근데 여러 기관에서 이용하시는 분들은 그것을 그 해 연도로 이게 혜택을 보시는 거기 때문에 한 해가 지난 다음 연도에 그것을 돌려받는다. 그리고 혹시나 한 병원에서 치료를 계속 받아서 초과금이 발생했을 때는 그 병원에서 그거를 환자분께 받지 않고 공단에 청구한다. 이렇게 알고 계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우리가 혜택을 보는 거. 이건 좀 선별적이라고 할 수 있겠죠. 왜냐면 자격이라는 기준이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제도는 자격이 있습니다. 그 자격에 해당이 돼야지만 혜택을 보는데 사실은 우리가 흔히 어려움에 있을 때는 내가 될까? 난 안 될 거야. 이런 생각들을 더 많이 가지시더라고요. 누구도 나를 안 도와줘. 그렇지만
우리는 받을 수 있는 것들이 여러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 자격을 안 된다 생각하는 것보다 내 자격이 무엇인지 알아보고 관련된 혜택을 보는 거 그렇게 알아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이거는 보건소에 대한 겁니다. 사실은 보건소는 아까 이제 2년 전에는 보건소에서 성인 환자들 도와주는 것이 많이 있었는데 지금은 조금 줄고 재난적 의료비 지원 사업으로 좀 넘어가는 뭐 강화됐다고 표현하는 게 좋겠죠. 그래서 재난적 의료비 지원 사업이 더 혜택을 많이 보고 있습니다. 소아의 경우는 보건소는 여전히 많은 혜택을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저희를 보시는 영상분들이 다 성인 분들이 많을 텐데 혹시 이제 소아암을 겪고 계신 분이 있으시다면 가족분들이 계시다면 우선적으로는 보건소 그리고 병원의 의료사회복지사 꼭 만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금액도 소아의 경우는 여기 3천만 원까지 그리고 또 지원 기준도 소아의 경우는 조금 중위소득 120% 조금 완화된 기준이라고 할 수 있죠. 완화됐다기보다 성인보다는 넓은 범위에서 지원한다 이렇게 생각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중위소득은 뭐 여러분 좀 어려운 용어이긴 한데 소득 중에 가운데 소득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에서 소득이 있는 분들을 뭐 제일 낮은 소득서부터 제일 높은 소득까지 세워놓고 그 중에 가운데 소득 그 2년 전에는 400만 원대였는데 지금은 540만 원 정도가 이제 중위소득 100이 됩니다. 근데 여기는 소아 쪽은 중위소득 120% 그러니까 좀 꽤 큰 금액이죠. 4인 가족이 640만 원. 자, 성인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성인 같은 경우는 제가 왜 보건소에 대한 얘기를 조금 덜 하는 보시면 여기 의료 기준이 보시면 21년도 6월 30일까지 그때 수검에서 만 2년 내에 진단받은 자 이렇게 적혀져 있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21년도에서 보면 지금 2년이면 그렇죠. 지금 올해 6월 30일까지 해당이 되는데 그때 수검을 받아가지고 진단받는 건 2년이네. 그래서 해당하는 분들이 조금 줄어들고 지금 국가사업이 이제 보건소보다는 재난적 의료비 지원 사업, 긴급지원 이쪽을 좀 이쪽을 강화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단 의료급여 수급자나 차상위 본인 부담 경감 대상자 뭐 용어는 어려운데 국가에서 의료비에 대한 혜택을 보는 분들이라고 생각하십니다. 그런 분들은 여기 당연 선정되고 최대 300만 원까지. 그래서 사실 의료급여 수급자나 차상위인 분들은 사실 이것의 혜택을 좀 많이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 부분이 직접적으로 혜택, 급여, 비급여, 본인 부담, 급여, 비급, 아까 말한 내가 내는 모든 본인 부담금을 혜택을 주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에 해당되는 분들은 꼭 이용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차상위 본인 부담 경감 대상자 이것도 이제 국가에서 혜택, 의료비를 어떻게 보면 여기서 제일 중요한 건 여기 요양급여 비용 본인 부담 경감 어려운 말로 써 있는데 사실 이제 급여 비용을 깎아주겠다라는 뜻입니다. 여기서 보시면 중증질환, 희귀난치질환자, 만성질환자 이럴 때 얼마씩 깎아주겠다 이런 얘기인데요. 우리 건강보험 대상자 같은 경우는 이렇게 5% 중증 근데 이제 차상위 본인 부담금 아까 의료급여 대상하는 요양급여를 0% 받겠다. 그러니까 그 부분을 깎아주는 거죠. 5에서 0으로 깎아주니까 혜택이 크다고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거는요 보시면 내가 사실 병이라는 게 오면 삶이 어려워지죠. 어려워지면 소득도 줄고 또 여러 가지 힘든 일이 생기잖아요. 처음은 그래도 견딜만 하는데 갈수록 좀 어려울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치료 기간이 좀 길 수 있기 때문에 내가 어려운 과정에서 나 혼자 이겨내야지 이런 것보다는 도움을 좀 요청하시면 좋겠어요. 어디 가냐? 여러분 너무 뭐 주변 분들에게 묻기도 그러잖아요. 여기 보시는 것처럼 주민센터, 여기는 행복복지센터라고 하는데 주민센터 가셔서 한번 상담을 받아보세요. 암으로 치료 중인데 내가 도움을 받을 게 뭐가 있냐. 그때 제시하는 것 중에 하나가 이 차상위 본인 부담 경감 대상자, 맞춤형 수급제도 이런 부분을 말씀하니까 여러분이 내가 어려움에 있을 때 뭐 그냥 혼자만 고민하지 마시고 그러니까 요즘 뉴스 같은 걸 보면 그런 사건들이 있잖아요. 갑작 주변에 도움을 요청하지 않고 극단적인 상황에 가신 분들 사실은 안타까운 일인데 누구나 어려움이 오면 위축되고
도움을 요청하지 않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여러분이 조금 용기를 내서 가서 좀 알아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제 뭐 아까 말씀드린 보건소보다는 긴급 지원 그리고 재난적 의료비 지원 더 이제 중점적으로 말씀을 드릴 텐데, 긴급복지 지원이라는 거는요, 뭐 사실 말 그대로가 긴급한 상황에 도움을 받겠다, 도움을 주겠다 이런 뜻입니다. 어디냐? 여기 보시면 시군구 구청에 이걸 하는 담당자가 있습니다. 주민센터에도 담당자가 있으니까 여러분이 가서 도움을 요청하시면 되고요. 여기서 중요한 거는 중한 질병으로 수술 또는 입원 치료가 필요한 경우입니다. 근데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우리 암이라는 건 중한 질병이니까 여기에 해당이 되고 가서 도움을 요청하실 때 중요한 거는 보통 입원 중에 도움을 받는 거기 때문에 여러분이 미리 알아보시고 입원을 앞두고 신청하시면 좀 도움이 됩니다. 근데 사실 이제 신청 절차가 조금 복잡할 수도 있으세요. 서류를 써야 될 것도 있고, 그걸 좀 미리 준비하셔도 되고, 와서, 의료사회복지사가 먼저 뭐 이런 과정이 있었겠죠? 우리가 암이라는 걸 진단받고 치료를 앞두고 있을 때, 수술을 앞두고 있을 때, 그 기다리는 동안에 이걸 알아보시고, 그다음 기다리는 동안에, 병원에 있는 의료사회복지사를 만나 상담을 받아보시고, 그래서 준비된 것들을 미리 준비해서 입원했을 때 나올 서류들이 있습니다. 특별히 진단서. 진단서는 굉장히 중요한데요. 왜냐하면 중한 질병이라는 걸 입증을 해야 되고 수술이나 치료를 입증해야 되기 때문에 진단서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진단서를 받아서 이제 구청에 주민센터에 팩스로 보내서 이제 심사를 받고 도움을 받게 되는 거죠. 도움 받는 과정은요. 이렇게 신청을 하면 그쪽에서 심사하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심사하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가끔 보면 어떤 분들이 있냐, 퇴원할 때쯤 이제 뭐 사회복지팀을 찾아오거나 구청에 연락하는 경우가 있어요. 근데 심사 과정이 있어서 퇴원을 앞두고는 시간이 초급하잖아요. 왜냐하면 퇴원 후에는 이게 지원이 안 되거든요. 보통은. 그래서 소급 적용이 안 되는 경우가 많아서 여러분들이 이제 내가 병을 알고 미리 이걸 알아본 다음에 신청을 하고 그리고 입원 중에 서류도 내고 그래야지 그러니까 퇴원을 앞두고 지원을 받아서 원만하게 퇴원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너무 퇴원을 앞두고 알아볼 때는 신청 절차 시간 때문에 혜택을 못 보는 경우도 있고 나도 힘들고 또 도움을 드리는 분들도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최대 300만 원까지 그래서 보시면 제외되는 항목들이 있긴 해도 본인 부담금을 지원해 주기 때문에 환자 요즘은 보험 적용되는 부분이 많아서 뭐 위암이라든지 대장암 이런 수술적인 치료는 굉장히 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다음은 이제 서울형 긴급복지지원제도인데요. 사실 조금 지역적으로 이런 지원제도는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뭐 우리나라는 뭐 서울이나 경기도 쪽에서 이런 지원제도가 다른 지역보다는 잘 돼 있습니다. 그래서 서울형 긴급복지지원제도는 보시는 것처럼 서울에 있는 거주하는 분이고요. 뭐 지원 조건은 재산 기준이나 이런 것들이 조금 아까 국가에서 오는 긴급 지원보다는 아까는 75%인데 중위소득 여기는 100%. 그래서 기준이 조금 더 완화된 기준으로 근데 의료비 지원 기준액은 100만 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있고요. 또 경기도에는 무한돌봄 사업입니다. 근데 보시면 2년 전과 달리 이제 2023년도에는 수술비가 예전에는 이게 500만 원이었는데 이게 조금 줄었어요. 줄은 이유는 아마 이제 치료비가 500만 원까지 나오는 경우가 많지는 않거든요. 그래서 그리고 또 실질적으로 지원해 주기 위해서 여기 보면 간병비가 지원되기 있습니다. 이게 좀 특별합니다. 사실 요즘은 보장성 강화로 치료비 액수는 줄었지만 우리가 가장 또 어려운 점이 뭡니까? 간병이죠. 그래도 간병에 대한 지원이 필요한 경우도 종종 있습니다. 우리가 위기적인 상황에 누군가가 나 옆에 계속 있어줬으면 좋겠는데 그러지 못하는 경우가 많이 있잖아요. 또 왜냐하면 생활을 위해서 또 뭔가 일을 하셔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간병이 필요한데 간병비는 꽤 비싸더라고요. 일일 뭐 24시간은 뭐 15만 원, 13만 원. 그래서 치료비보다 간병비가 더 많이 나오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경기도 무한돌봄사업은 특별하게 간병비를 지원하고 있으니까 경기도에 거주하신 분 보니까 전입으로도 6개월 경과가 필요하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런 경우는 이제 간병비도 꼭 신청해 주시고 항암 치료비는 별도로 이게 외래로 치료비가 이루어지는 거니까 그건 100만 원 지원한다. 여기도 중위소득 100입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 4인 가구 기준이
4인, 그러니까 동거하는, 생계를 같이 하는 가족이죠. 그게 540만 원. 그래서 뭐 이게 금액이 크다면 클 수 있고 적다면 적 수 있는데 사실 요즘에 아시겠지만 물가도 올라가고 생활하기가 너무 힘들잖아요. 그래서 국가의 기준들도 조금 상향 조정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540만 원 정도 월소득 있으니까. 근데 이제 이 도움을 요청하시는 분들이 다들 옛날 생각을 많이 하세요. 옛날에는 뭐 이 도움 받는 사람은 너무 가난하고 너무 힘들다 이렇게 생각했는데 지금 기준은 그때와는 달리 국가가 어떤 우리 국민들 위해서 복지를 확대하고 있는 상황이니까 여러분들이 일단 좀 자격을 알아보고 신청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 오늘 좀 중점적으로 말씀드릴 재난적 의료비 지원 사업입니다. 이제 사실은 이것들은 이제 이제 정부들이 바뀌잖아요. 5년마다 이제 정부들에서 바뀌는 방향 중에 하나가 고액의 치료비를 많이 지원하려고 이번 정부에서는 노력을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그 중에 하나가 이제 재난적 의료비 지원 사업인데 이거는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국민건강공단에서 신청하고 또 결과도 알려드리고 지원도 해드리고. 그래서 여러분 이 사업은 주민센터를 가는 게 아니라 보험공단은 대표번호가 1577-1000번이지만 지사들로 구분돼 있죠. 그래서 무슨 지사 이제 지역별로 있다는 뜻이죠. 그래서 지역의 지사에 재난적 의료비 지원 사업을 문의해 보시면 좋겠고요. 이 재난적 의료비 지원 사업은 보시면 중요한 거는 지원 기준 자체에 재산 기준이 옛날보다 많이 올라갔습니다. 지금 과세 표준에 7억인데요. 그러니까 7억 원 이하의 재산이 있으신 분은 이제 이거를 신청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보시는 것처럼 여기서 중요한 것 중에 하나는 여기 보시면 이게 어떤 방식으로 이루어지냐면 실손보험과 같이 내가 내고 돌려받는 경우인데 사실은 내기 전에 입원 중에도 신청할 수가 있어요. 입원 중에 퇴원하기 7일 전, 뭐 수급자는 3일 전. 근데 좀 조건이 좀 까다롭긴 한데 입원 중에도 신청할 수는 있습니다. 근데 보시면 보통은 이제 환급이라는 표현을 많이 쓰는데 그래서 예전에는 일률적으로 50% 그러니까 반만 돌려주셨는데 지금은 80%까지. 이거는 경제적 수준에 따라서 여기 보시면 수급자인 경우는 여기 보시면 기초생활수급자 사상위 계층 이런 분들은 80%까지 굉장히 환급액이 크죠. 그리고 이제 이 경제 수준에 따라서 60, 70% 이러니까 어떻게 보면 환급액이 늘어났고 또한 최대 금액도 3천만 원이고 또 필요시 1,000만 원을 더 연간입니다. 이렇게 많은 부분을 돌려준다. 그러니까 이렇게 돌려받는 건 굉장히 큰 혜택이잖아요. 근데 어떤 부분이냐 중요한 거는 이게 우리가 치료비 중에서 이제 급여에 해당되는 부분이 아니라 이제 비급여, 선별급여 요 부분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런 것이 많이 나온다는 것은 치료비 부담이 크다. 어떤 경우에 많이 나오냐? 보통 이제 비급여 항암제라든가 고난도 수술, 간이식 수술, 이런 큰 치료에 해당이 되죠. 그래서 그런 비급여 부분이 많은 부분에 있어서 돌려받는다라고 알고 계시면 되고요. 또 이 부분에서 지난번 영상에도 제가 강조를 드렸는데 기준 초과 시 개별 심사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기준이 여기가 100% 이하입니다. 기준 중에서도 100%인데 100에서 200%인 경우는 개별 심사를 통해서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100에서 200%에 해당하는 분들은 내가 그거 잘 모르죠. 그게 어떤지. 근데 제가 그때도 강조드린 거예요. 선생님이 이런 거죠. 병원에 가시면 그런 얘기 들잖아요. 이거 비급여입니다. 선별급여입니다. 치료비가 많이 나와요. 그러니까 우리 혈액암 중에 조혈모세포 이식이 선별급여로 진행되는 경우죠. 있을 때 너무 치료비 많이 나옵니다. 이럴 때는요. 여러분이 고민하지 말고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재난적 의료비 지원 사업 담당자를 만나서 전화로 상담하시면 됩니다. 내가 이런 상황인데 혜택을 볼 수 있나요? 그럼 거기서 말씀을 해주십니다. 혜택이 되고 이런 받을 수 있습니다. 의료비가 얼마 나오죠? 이렇게 상담을 받고 알려주십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여러분들 고민하시는 것보다는 재난적 의료비 지원 사업 지원 금액도 올라갔고 또 기준도 완화돼서
많은 분들 혜택을 보실 수 있으니까 내가 큰 수술이나 비급여 항암제로 치료를 앞두신 분, 또 그걸 하고 난 다음 분. 왜냐하면 이거는 퇴원일로 180 이내에 신청할 수 있으니까 여러분이 그런 치료를 받았다. 그러면 받았는데 그리고 나서 이 영상을 보셨다면 한번 바로 전화를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실손 비용이 실비보험들이 있으시잖아요. 그거는 제외를 시켜. 만약에 실비에서 요번에 300만 원, 내가 치료비가 비급여금이 2천만 원 발생했는데 실비로 뭐 300만 원을 지원받았다. 그러면 300만 원을 빼고 그 나머지 부분에서 이제 혜택을 보는 거니까 실비 실손으로 나는 못 받겠지라기보다는 실비 실손에서 일부 도움을 받았다고 하면 재난적 의료비 지원 사업에 신청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중요한 거는 뭐 이제 안타까운 일이긴 하지만 우리 치료 중에 사망하실 수 있잖아요. 근데 사망 이후도 신청하실 수가 있으니까 기간 안에만 신청을 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우리 가족들이 뭐 돌아가신 뒤에 막 힘든 왜냐하면 사실 그동안 치료비를 많이 쓰셨잖아요. 그래서 그럴 때도 이거를 신청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은 생계비 지원인데 아무래도 이게 요즘은 좀 더 혜택을 많이 보면 좋겠다는 생각들을 많이 하는데 사실 이거는 2년 전이랑 비슷합니다. 비슷한 상황이고 그래도 여러분들이 이제 맞춤형 기초생활제도 여러분 어려움이 있을 때 주민센터 찾아가셔서 주거나 생계, 의료비에 대해서 혜택을 볼 수 있는지 알아보시고요. 긴급복지지원제도는 여러분 좀 꼭 이용하시면 좋겠습니다. 만약에 내가 정말 위기적인 상황이고 좀 당장 생활이 어렵다. 그러면 전화하세요. 전화하셔가지고 이게 뭐 일회적인 지원은 즉각적으로 시행을 하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내가 좀 힘들다 그러면 의료비뿐만 아니라 생계비도 받으니까 긴급복지 지원 꼭 신청해 보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가사간병이나 제가암관리 지원 사업 같은 건 저번에도 좀 말씀을 드렸지만 좀 가사간병은 조금 해당되는 분들이 정해져 있어요. 수급자 차상위계층. 그래서 혜택을 못 보시는 분들이 많이 계시지만 그런 분들은 꼭 요청해 보시고 제가 암관리 사업은 보건소에서 하고 있으니까 한번 좀 알아보시고 요즘은 이제 생존자들을 위한 지원센터가 있습니다. 암 생존자 지원센터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도 여러분이 조금 이용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그게 지역별로 그런 센터들이 있어서 그 부분도 조금 요청하셔서 이제 이 치료 후에 내 몸, 마음 관리, 그 영양 관리 이런 것들을 상담을 받을 수 있으니까 그런 것도 좀 알아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도 사실 큰 틀은 그대로 유지가 되고 있었고요. 꼭 알아야 될 거는 사실 주변에서 이런 혜택을 많이 보시는데 암 치료 중에서는 조금 심사가 안 될 수 있어요. 그래서 치료가 종결된 이후에 심사를 좀 받으시면 되고요. 노인 맞춤 돌봄소에도 같은 맥락으로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이제 뭐 나이가 만 65세 이상이면 이 암 치료 중에 꼭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도 좀 알아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장애연금이나 장애수당은 마찬가지로 이제 암과 장애가 그게 꼭 일치하지는 않습니다. 일치하지는 않지만 암 치료 중에 장애를 입는 경우들이 있으면 관련된 부분들 꼭 좀 알아보시고요. 관련된 수당도 받을 수 있으니까. 근데 해당되는 게 보시는 것처럼 뭐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 그리고 기준들이 있어서 그런 기준에 해당하는 분들만 받을 수가 있습니다. 장애인 활동제도도 이제 장애인으로서 이제 혜택을 보시는 거기 때문에 사실 암과 장애가 연결되는 거는 간암으로 이제 간 이식 수술을 받았다든가 이런 경우들, 그래서 뭐 장루 장애인 이런 경우들이 해당이 돼서 암과 장애가 이렇게 일치되지는 않습니다. 근데 폐암으로 호흡기 장애가 되려면 그런 기준들을 통과하셔서 돼야 되기 때문에 일단은 내가 어떤 치료를 받고 내 삶에 문제가 된다, 어려움이 있다. 그러면 장애 여부도 알아보시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해당 의료진한테 내가 치료를 받았는데도 내 생활이 어렵다, 호흡에 문제가 있다, 뭐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러면 그런 것도 장애가 되는지 그거를 이제 담당 의료진께 여쭤보시고 관련된 왜냐하면 그것들은 장애 심사를 받아야 되기 때문에 그런 심사 과정을 통해서 결정이 되는 거기 때문에 우선 일단은
내가 불편함이 있다면 의료진께 여쭤보시고 장애 여부도 확인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기타 지원으로는 희귀 질환자를 위한 의료비 지원 사업이 있는데요. 이게 보시는 것처럼 이제 몇몇 질환들은 이 희귀 질환에 포함됩니다. 그래서 뭐 빈혈이라든가 여기 보면 특발성 무용성 빈혈, 아밀로이드증 이런 경우는 희귀 질환자 의료비 지원 사업에 포함이 되니까 여러분 아밀로이드증이 있으신 분들은 이거는 보건소에서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것도 마찬가지로 의료비 부담을 완화시키는 거니까 한번 알아보시고 내가 이런 희귀질환이다. 여러분 진단 과정에서 들으셨을 거예요. 나는 희귀질환이다. 그럴 때는 보건소에다 문의하셔서 이것의 혜택을 볼 수 있는지 알아보시면 좋겠습니다. 이것도 내가 요양급여 중에 일부를 깎아준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제 장애계로는 이제 국민연금의 장애연금이 있습니다. 요거는 보시는 것처럼 국민연금 가입자에 해당되는 겁니다. 근데 가입 당시에 이제 장애가 발생하는 경우였어요. 우리가 보면 보통 이제 우리랑 연관된 거 여기 보면 혈액조혈기, 이제 조혈모 이식, 그리고 악성 신생물, 그리고 이식, 뭐 폐상, 뭐 간암, 뭐 이런 이식이겠죠. 그런 완치. 그래서 보시면 이거는 흔히 얘기하는 장애인 혜택, 장애인 등록과는 좀 다르고요. 국민연금 가입 중에 이제 생기는 이런 장애를 미리 원래 국민연금이라는 건 노령이 있을 때 이제 어느 정도의 장애를 받는 건데 그 중에 이제 질환 장애로도 연금을 미리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규정에 따라서 이제 받을 수 있는 부분이고요. 여기서 중요한 거는 지난번 영상에도 말씀드렸는데 이제 사실 우리가 우리 병 중에는 사실은 갑작스럽게 알게 되고 또 상태가 심각한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여명이 얼마 남지 않은 경우도 있거든요. 근데 그럴 때 여기 보면 초진으로부터 6개월의 경과한 시점에 심사를 받을 수 있고요. 그때 이제 악화가 예정돼 있다면 연금을 미리 받을 수 있으니까 여러분이 혹시 이제 내가 그런 상황이라면 여러분 가족 중에 누가 이런 상황이라면 연금을 좀 미리 신청해서 받는 것도 그런 혜택을 알아보시는 것도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심사 규정 여기 보시면 이렇게 뭐 여러 가지 기준들이 있습니다. 그런 기준에 맞으면 등급에 따라서 혜택을 본다. 이 정도 알고 계시면 되고요. 그다음에 소득공제는 여기 보시면 이 소득세법에 이게 소득세법이라는 거는 이제 소득세에서 일부를 조금 환급해 주는 거잖아요. 그래서 세법상 장애인이다 이렇게 알고 계시면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여기 보시면 여기 조금 잘 안 보이는데 소득세법상 이런 중증 질환을 가지면 세법상 장애인이어서 이제 소득공제 돌려받는다. 그래서 200만 원 공제 혜택이 있다. 그래서 병원에서 이런 소득공제형 장애인 증명서를 주시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근로자시라면 이런 것들을 또 이런 세법상 장애인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것도 알아보셔서 혜택을 보시면 좋겠습니다. 이게 본인일 수도 있고 뭐 부양 뭐 자녀한테 이런 것들을 주실 수도 있겠죠. 부양 의무자가 있으시다면. 자, 그 다음에 이제 말기암 환자 지원입니다. 이제 이거는 여러분 꼭 좀 아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지난번 영상에도 좀 말씀을 드렸는데 사실 우리가 암이라는 거를 진단을 받으면 끝을 안 생각할 수가 없죠. 물론 우리가 건강하게 계속 잘 지내실 수 있는데 모를 수 있죠. 우리 삶이라는 거는. 그래서 혹시나 내가 그런 상황이라면 내 삶의 마지막 또 내 삶의 의미 있게 살기 위해서는 이런 서비스도 알아보시고 또 상담을 좀 받으셔서 여기 여러 가지 형태가 있습니다. 자문형, 가정형, 입원형 이런 혜택들을 좀 보시고 미리 알아보셔서 그런 혜택, 상담 또 지원들을 좀 받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거의 이제 마지막이네요. 여러분 뭐 정리를 해서 좀 말씀을 드릴게요. 사실 우리가 위기적인 상황에 놓였을 때 뭐 누구한테 물어봐야지 어떻게 해야지 자꾸 위축되고 혼자 고민을 많이 하세요. 그럴 때 여러분 너무 혼자 고민하지 마시고 주변에다 묻지 마세요. 일단 주민센터에 방문해 보시고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재난적 의료비 지원 사업도 물어보시고 또 보건소도 알아보시고 그런 것도 잘 모르겠다. 그럼 병원에 온 김에 여기 병원에 사회복지사가 어디 있나요? 물어보셔서 사회복지사 상담 받아보시고요. 전화로도 상담 받으시니까 다니시는 병원에 사회복지사
지금은 이제 우리가 법적 자격증이 됐습니다. 그래서 다른 데에 있는 사회복지사 달리 의료사회복지사는 법정 자격이 됐거든요. 그래서 의료사회복지사께 여쭤보셔서 나 좀 이런 경우에 받을 수 있는 게 뭐가 있나요? 그래서 여쭤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내 상황은 늘 변하죠. 그러니까 변하니까 지금은 아니더라도 내 상황이 좀 변했으면 또 알아보시고 그리고 또 좀 신청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민간에서도 도와주는 프로그램들이 있습니다. 뭐 우리 지금 뭐 혈액암협회에서도 여러 가지 도움을 드리고 있고 또 보시면 뭐 이 심장재단 제가 저번에도 얘기했는데 심장재단은 심장수술만 도와주는 게 아니라 일반 수술도 좀 도움을 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뭐 의료지원재단이라는 것도 있고 뭐 그 어떤 의료지원재단에서는 어떤 전자업종에서 일하는 분들 이런 분들을 좀 더 도와주시기도 하고 재단마다 특징들이 좀 있어서 한번 여러분 홈페이지에 한번 가보시는 것도 좋고 그리고 아산재단의 SOS 지원 사업 같은 경우는 이제 아산재단에서 치료비를 지원하는 부분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도 알아보시고 공동모금회라는 데서도 긴급 지원 사업을 하고 있으니까 그것도 좀 알아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여긴 뭐 소아 쪽 도와주는 지원 사업들이 많이 있긴 하지만 여러분이 몇몇 재단에서는 도움을 주고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조금 알아보시고 또 이런 부분에 대한 정보도 의료사회복지사 선생님들이 더 많이 알고 계시니까 그런 부분도 의료사회복지사랑 상담을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정리 마지막으로 잘 보셨을 거라고 생각하고 이것들 다 기억할 필요는 없습니다. 중요한 거는 우리 사회에서 날 도와줄 뭐 사람들이 있고 제도들이 있다. 그러니 내가 그런 데다가 요청해보자. 그리고 그 전에 한번 이런 동영상을 한번 보고 가시면 그렇지 이런저런 것도 있었지. 그래서 여러분이 더 자신감 있게 도움을 요청하실 수 있습니다. 의료사회복지사는 뭐 이런 경제적 지원뿐만 아니라 시민사회적 어려움 있을 때 상담하고 들어드리고 또 혹시 폭력으로 인한 어려움이 있을 때 그런 부분에도 좀 알려드리고 있고요. 또 한 가지 더 말씀드리는 건 좀 요즘 사회가 어려워지고 있다 보니까 또 우리나라 사회에서 좀 안타까운 것 중에 자살률이 뭐 다른 나라에 비해서 조금 높은 편입니다. 그래서 그런 생각들이 있을 때 여러분들이 자살 생각이 드셨을 때 그걸 혼자 품고 있던 것보다는 그런 걸 도와주는 상담도 받아보시고 의료사회복지사랑 상담을 해보시는 것도 도움이 될 겁니다. 긴 시간 잘 들어주셔서 감사하고요. 여러분께 좀 많은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